이제 아까 그 약간 좀 쉬운 걸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다음에 좀 와닿았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거 안 보시고 오시면 그게 더 힘든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봐서 네, 일단 핵심적인 거 위주로 이 뒤에 또 이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가 넘은 거라 제가 빨리빨리 넘어. 비트코인 자체는 아까 분산되고 독립적이면서 개방된 장부 관리 기술인 거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자체가 BTC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원릿 얘기했었죠. 원릿은 암호화폐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어카운트가 있을 것, 그러니까 어드레스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전자키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계정 화면 좀 크게 할게요. 쉬우고 쭉 크게 더 보기에 좀 편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주소라는 것은 아까 퍼블릭 키로 이렇게 하죠. 프라이빗 키 돌려서 퍼블릭 키 나오고 퍼블릭 키 돌려서 주소가 나오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이고 이게 실제 캡처를 받은 거예요. 어드레스 나중에 이제 그런 비트코인 ORG나 주식 나왔을 때 두 개 이제 어카운트 넘버가 있고 이제 아까 이렇게 거래가 인풋 아웃풋 있었잖아요. 이제 인풋 아웃풋 쪼개져 나오는 거 그게 실제 비트코인에 대한 캡처된 내용들입니다. 트랜잭션은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되고 유효한 경우에 블록체인의 블럭에 저장되는 데이터 조각, 비트코인 어드레스 쪽이고 트랜지션 아웃풋 쪽. 그리고 아까 UTXO 계속 오늘 시간을 많이 써서 언스펜 트랜잭션 아웃풋 이런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사용되지 않은 트랜지션 출력이죠. 비트코인 아까쯤에 보셨죠? 퍼블릭 키로 잠구 풀고 스크립트 트랜지션을 처리를 검증하는 코드 그러니까 스크립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트랜지션 샘플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트랜지션 아이디가 있고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 포맷 쭉 나오는데 아까쯤에 이게 인풋 시그너처와 소유자의 아까 퍼블릭 키 이런 인풋이 있고 이제 아웃풋 트랜지션을 검증하기 위한 스크립트 실제 이제 비트코인 트랜지션 샘플이에요. 네. 개발자는 주로 아니시니까 이런 소유자의 퍼블릭 키로 돼 있다. 아까 지금 그림을 나왔던 그 그림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느낌만 일단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 스크립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갑에는 이제 정보가 들어있죠. 내 지갑의 정보에서 아까 앨리스 밥 계속 나왔을 텐데 이쪽에서 이제 실제 0.2로 보내고 0.02로 보내고 3을 보냈을 때 이렇게 계정 정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받은 금액 트랙션 출력은 쫓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트랙션 레코드로 존재하는 거죠. 잔돈이 없을 때 전송 방법은 아까 인풋 아웃풋 했을 때에서 아웃풋에서 이제 아까 트랜지션 인풋에서 보내고 또 나한테 보내고 지금 아까 남은 그 금액은 수수료예요.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보내고 내 자신한테 보낸다. 그래서 잔돈을 보낸 후에 잔고 자체는 아까 0.샌딩 0.15에서 to 밥이죠. 아웃풋 0.2 BTC가 없어지고 그래서 0.0에서 0.05만 나는 거죠. new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고 new output of amount 0.05 아까 여기서 0.1을 싹 보내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롭게 0.05 나옵니다. 아까 이제 위에서 아웃풋하고 0.15를 밥한테 보내고 0.05를 자기한테 보내주는 거죠. 0.05를 나한테. 이게 아까 이제 그 그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다는 거 차이. 그러니까 UTX 계속 아까 이제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용 가능한 UTX 전부를 추적해서 모든 풀노드는 UTX 풀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UTX를 추적한다. 그래서 1억 사토시가 1 BTC예요. 예, 사토시는 이제 아까 화폐의 단위죠. 그러니까 1억 사토시가 1 BTC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 트랜지션은 과거의 트랜지션 아웃풋을 참조한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인풋 아웃풋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여기서 참조 계속 하는 거죠. 트랜지션 A, B가 있을 때 트랜지션 C가 있는데 그래서 아웃풋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인풋과 이제 레퍼링 to previous transition에서 이제 레퍼링 한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그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럭은
record of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블럭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이제 그 북이 워크시스템 오브 트랜지션 레코드인데요. 북이 스프레드시트는 지속적으로 새 트랜지션 레코드를 첨가하는 거죠. 일단 기록되면 편집 불가하고 사용되는지만 여부,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엑셀에서 그 보내 장애인의 이름만 바꿨었죠. 이렇게 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록되면 편집 불가하고 사용되었는지만 여부만 체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블럭 그룹이라는 것은 긴 스프레드시트 정보는 지속적으로 새 트랜지션 레코드를 추가하고 일단 기록되면 편집 불가해야 되고 사용되는지 여부만 스펜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계속 제니시스 블록에서부터 쭉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전 블럭의 해시값을 새 블럭에 더해서 연결되는, 그래서 이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시 밸류라는 것과 마치 지문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해시 아까 배우셨죠? 그 해시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연속 따라서 검색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고, 네, 그리고 독립적이면서 개방된 공통 원장, 레저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해시캐시 블록체인에서 거래 기록에 남다. P2P 네트워크 있고 비대칭키가 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이건 이제 몇 번 들으셨으니까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 계속 양방향인 거고, 이쪽에는 이제 해시라는 것은 문서의 지문화, 그러니까 핑거프린트를 만든 디지털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지문을 만든 역병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사토시가 이거를 이제 쓴 거죠. 원장은 인터넷에 공개되고 암호화는 암호화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암호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 뭐 비트코인 아까 얘기 나왔던 거고요. 아까 계속 대칭키라는 것은 같은 키를 이게 플레인 텍스트 일반적인 평문인데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때 똑같은 대칭 키로 같은 키로 쓰는 거고요.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핀 같은 구식인 거고, 아까 비대칭 키 계속 이제 아까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나왔죠. 키 생산자와 사용자 서로 다른 키 사용을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죠.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 계속 나오죠. 이거를 이 키로 어쨌든 암호화를 하고 그다음에 푸는 거가 서로 반대돼서 푸는 하나의 비대칭이란 하나 같은 키가 아니라 서로 다른 키다. 비대칭 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 아까 두자기 키,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로 되어 있는데 개인 키로 한번 하는 것은 디지털 사인. 그렇죠. 이걸 개인 키로 암호하는 건 디지털 사인인 것이고요. 공유 키로 해서 암호화해서 보는 건 이건 뭐 너만 봐 그런 개념이죠. 비밀 메시지인 거죠. 비대칭 키는 암호하는 키와 푸는 키가 다른 거죠. 암호한 키로는 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개인 키로, 공유 키로 왔다 갔다 하는 이쪽 메시지가 이렇게 한쪽에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서명은 내가 쓴 거야라는 거죠. 나는 B에게 10,000원을 빌렸다. 그래서 이걸 A의 개인 키로 해서 개인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로 게시를 하게 되면 개인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로 이제 그걸 퍼블릭 키 A의 이제 개인 키니까 이제 공개 키로 풀면 나는 B에게 10,000원을 빌렸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이건 내가 쓴 거야라는 거고, 비밀 메시지는 너만 보는 거죠. 그 사랑해라는 것을 A가 있고 B가 있죠.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시켜요. 공개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보내면 인터넷에 전달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 C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보이지 않죠. B의 공개 키로는 풀리지 않는 거죠. 왜냐면 B의 개인 키로 보는 거죠. 그래서 A가 B한테 보내는 거니까. B 공개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B의 개인 키로 풀어서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서명은 내가 쓴 거야. 그리고 비밀 메시지는 너만 봐라고 하는 키워드로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아까 계속 나죠. 한방향 계산은 쉬우나 역방향 계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x가 19일 때 이거는 뭐 모두 7을 9, 그러니까 5, 12, 19는 무수히 많다. 나머지 값에 대한 부분이죠. 나머지 값에 대해서 워낙
이게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로 대칭해보면 약간 프라이빗 키 조금이지만 퍼블릭 키 많이 나온다. 그런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해시는 막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예. 해시가 나오고, 아까 해시의 특징이 나오죠. 랜덤하고, 센서티브하고, 한 글자만 바뀌어도 쏙 바뀌죠. 딱 정해져 있고, 유니크하고, 원 디렉션이다. 샤 이오르케 해서 계산 한 방향은 쉬우나, 역방향 계산은 굉장히 어려운 수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엑셀 256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건 약간, CQC 알고리즘의 약자고요. 샤 이오릭에서는 아까 뭐 테스트 해봤으니까, 그래서 입력의 길이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32바이트로. 해시 함수의 핵심은 이렇게 고정 크기로 출력되는 부분이고 256비트로 될 수 있고 유니크 아이디, 핑거프린트라는 부분, 이제 지문처럼 쓸 수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시값 유니크 아이디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해시의 유용성은 패스워드 보완하는 거죠. 이제 패스워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원본이나 암호를 저장하지 않고 해시값만 기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시값만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해시의 유용성은 이제 이거는 아까 비트코인에서는 코인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고 마이너의 POW를 위해서 계산을 해서 원하는 해시값에 맞는 입력값을 구했는지를 검증하는 아까 처음에 구하기는 어렵지만 검증하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걸 쓸 때 해시를 쓰는 겁니다. 자, 해시 찾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 소스 코드에서 나중에 이걸 뭐 파이썬으로 구축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아까 뭐 직접 돌려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에서는 그런 해시를 찾는 부분인데 아까 쯤에 했지만 이제 계속했지만 자 바뀌는 값은 자 전체 이게 블록 중에서 넌스 값이 있죠. 바뀌는 값에 전체적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해시 값을 돌려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서 파는 건데 아까 했지만 이 전체 이 숙제에 대해서 누가 0의 숫자가 몇 개냐 그런 기점에서 그 얘기를 도식하는 거죠. 그래서 0이 좀 보면 0이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잖아요. 이건 점점 확률이 이렇게 이 0의 숫자가 많을수록 풀기 어려운 거죠.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0의 숫자가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아까 문제를 푼다는 게 0의 숫자가 몇 개를 만들어야 0의 숫자가 여기서 5개죠. 5개냐 6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시값을 돌려서 아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 0의 숫자가 5개, 6개면 5개가 나온 사람이 해시를 아까 언수를 하나씩 올리죠. 올려서 이걸 해시값을 돌린 사람이 문제가 이번엔 5개를 맞춰야 돼.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손을 드는 거죠. 빙고 게임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확률이 낮아지죠. 0이 이제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5개 있을 때. 0의 숫자가 자, 여기 나오죠. Remember, 더 more zero. 많은 0의 숫자가 나오듯이 더 풀기가 어렵다. 더 more difficult하다는 거죠. 이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고, 아까 계속, 아까 다트 던지기라 보면 아까쯤에 이게는 확률이 256비트가 모두 0으로 해야 되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40비트만 0이야. 그러면 216비트는 아무 숫자로 해. 다트로 보면 이게 되게, 다트로 던져서 보면 여기 들어오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 하얀 부분을 들어가면은 그 맞추는 겁니다. 그게 아까 POW 채굴에서 푸는 부분 이런 느낌 약간 이제 어떤 주어진 값에서 맞추는 그 부분에서 뭐뭐 이상 이하를 그러니까 이하를 맞춰라는 급이 부분이죠. 난이도하고 그런 조식을 한 겁니다. 적절한 난이도 부분은 아까 처음에 난이도가 이제 이렇게 그 작업의 증거에서 돌렸을 때 이렇게 0의 숫자가 몇 개냐에 대한 부분이죠. 조건에 맞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들여야 한다. 역반영은 안 되는 거죠. x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노력을 들였는지 단번에 확인. 해시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까 노스값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게 남들이 맞았을 때 이게 POW 이거는 그 사람이 제대로 푼 게 맞네 라고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장에 대한 부분은 분산, 독립, 개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오픈소스 하는 부분에서 있고, 그러니까 블럭 표현이 약간 이제 이쪽에 이제 블럭에서는 넌스 값이 있고 해시 값이 있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넌스 값을 찾을 때까지 80바이트 헤더를 입력으로 해시를 반복 계산한다. 그죠? 그렇죠. 아까 지금 이런 아까 넌스 값을 4바이트를 넣어서 계속 돌려서 이거를 숫자 이제 타겟 값에 있는 0의 숫자가 몇 개 맞춘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넌스 값을 찾을 때까지 80바이트 헤더를 입력으로 해시를 반복 계산한다. 네. 낮은 자리 4바이트 값을 바꿔가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닝이라는 것은 채굴 전쟁, 블럭 헤더의 해시 값하고 해시 값을 만족하는 넌스 값 찾기 전쟁이에요. 넌스 값을 찾는 거죠. 넌스 값을 몇 개 찾느냐, 요구한 0의 값이 나올 때까지 넌스 값을 변형시키면서 반복 계산한다. 그래서 넌스 값 아까 지금 1부터 여기는 이제 6977번에 한 거죠. 1번부터 돌려서 안 나오고 2번 돌려서 해시를 돌렸더니 아니고, 그래서 트랙션 이퍼하고 이제 6977번 했더니 0이 3개 나온 거죠. 그러면 빙고 이러면서 내가 찾았어 라고 하면 또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솔직히 되게 복잡한데요, 사실은. 이건 실제 간단했을 때 이런 느낌이다. 이걸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럭의 연결은 이렇게 블럭 n번하고 n 플러스 1에선 블럭의 연결은 현재 블럭이 이전 블럭의 해시값을 포함한 거죠. 이전 블럭의 해시값을 갖고 새 블럭 n 플러스 1을 만들어서는 블럭 n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블럭 n 플러스 1은 블럭 n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n 플러스 1은 많은 블럭 n 후보자 중에서 바로 이 넘버 n을 믿고 지지한다. n 플러스 1에 쏟는 노력이 n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래서 아까 넌스 값을 맞춰서 이렇게 딱 붙여서 하는 거죠. 페이로드의 내용 보유하는 것은 이 블럭의 내용인 페이로드를 해시해서 블럭 헤더에 포함하는 것은 해시의 내용의 요약, 약간 다이제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페이로드 변하지 않았어. 페이로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 한번 돌려서 해시값이 맞으면은 그거는 변경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블록체인의 구조는 이제는 약간 이게 눈에 좀 익숙해질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전 블록 해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블록의 트랜지션 요약 및 기타 정보가 있고, 그렇죠. 이게 계속 블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블록체인 이제 나와 있었던 데서 이제 해시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실제 구조, 이게 비트코인의 실제 구조예요. 이게 보시면 버전이 있고, 이번에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가 있고, 머클 루트라고 해서 아까 이건 뭐냐면 트랜지션을 2개씩 묶은 대로 했잖아요. 2개씩 묶어서 그걸 해시값 돌려서 계속 머클 루트 건 2개씩 묶어서 계속 2개씩 묶어서 끝까지 나와 있는 게 마지막 루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타임 스태프, 비트, 넌스 값이 나옵니다. 비트가 이걸 컨버전 했을 때 이제 그 난이도 값이 나온 거고요. 아까 넌스를 하나씩 돌려서 붙이는 겁니다. 실제 이제 블록체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채굴 마이닝은 새 블록을 만드는 작업인데, 새 블록 넌스 값을 찾아내는 것이 아까 프루프 오브 워크이죠. 채굴은 조금씩 코인을 사가는 과정이 아니라 10분에 한 번씩 벌어지는 달리기 경주와 비슷하다. 어쨌든 채굴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가 평균 10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거래를 모아 거래를 조건하는 해시값을 구해서 새 블록을 생성한다. 이거는 미너가 다 가진 이더리움은 그때 엉크 블록 얘기 들었을 거기 약간 보상이 가는데 비트코인에서는 딱 1등만 맞춘 사람한테만 다 가져가게. 코인 아까 코인베이스 거래가 있고 거래 내역이 있고 이제 기존 기타 정보 이전 블록 해시가 있고 버전이 있죠. 채굴 주인 블록은 이걸 해시값에서 올린 거고 이전 블록 해시가 있는 거고 이 넌스를 어떤 넌스를 샀네 이거를 아까 넌스 값을 하나씩 돌려서 앞에 있었던 아까 해시값과 맞춰서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판금은 1등만 수령합니다. 이제 POW 아까 좀 했었지만 뭐 이전 블럭하고 해시 뉴 블럭하고 그리고 체인지 너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시 리절트를 해서 이게 0이 몇 개냐, 명이 몇 개냐 나오는 게 그 아까 비트 값을 컨버전 거기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몇 개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맞출 때까지 돌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 0의 숫자가 몇 개냐는 해시 리절트가 나왔을 때 약간 이 체인지 넌스를 바꾸면서 하는 거죠. 예, 똑같은 얘기고요. 이제 아까 마이너스 그 마이너 하는 부분에서 그런 약간 도식화 플로우 차트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구성은 이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쪽은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이게 전체 나중에 이거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타임라인에서 어떻게 얘가 블록 149번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려서 비트코인 노드에서 이렇게 블록 149번이 됐을 때 하는 부분이고 블럭 아이디, 프리어스 블럭, 트랜지션 내용들 이렇게 이제 현재 블록체인에서 넥스트 블럭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 예. 언컨펌 트랜지션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이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새 블럭을 채굴해서 블록체인에 추가한 노드가 채굴 보상금을 받는 거죠. 채굴의 보상 열심히 이제 그 비싼 전기를 써서 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죠. 채굴자한테 평균 10분에 한 노드만 채굴에 성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난이도 값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40자리 0이라는 조건이 계속 변경이 되는 거고요. 2주에 평균을 해서 10분에 한 번씩 될 수 있도록 제가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노드가 채굴에 성공했을 때는 이제 가장 롱게스트 블럭이거든요. 가장 긴 블록체인. 승부가 날 때까지 보상금 사용을 제한하고 예, 이거는 블럭이 계속 가장 블럭이 큰 거가 가장 롱기스트 블럭을 선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난이도 조정인데 이거는 2주 동안 블럭이 당 10분씩 걸리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2016 블럭 생성에 2016 분이 걸리는 거죠. 2016 블럭을 만드는데 실제 시간을 측정해서 얘가 짧으면 난이도를 높게 아니면 더 쉽게 이렇게 약간 얘가 지금 진짜 제대로 이제 자동으로 그게 평균 10분이 걸릴수록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체인이 길어질수록 블럭의 신뢰도가 증가되는 거죠. 뒤에 연결된 블럭이 이전 블럭의 신뢰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각 노드가 자신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독자 행동하는 P2P 네트워크이긴 한데 그래서 근데 이거 왜 참여하냐? 참여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그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약간 토큰 이코노미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약간은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참여해야 될 인센티브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1등의 신규 발행 비트코인과 블록넥 아까 거래 수수료를 지급 이 과정이 채굴 마이닝하는 부분. 인센티브 하는 부분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원은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블록체인이 고안이 되고 일단 POW는 약간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 부분인 거고 넘어가고 이제 P-자리는 이게 유명한 실제 이제 이 당시 2010년도 5월 18일 날에 이제 피자와 처음 비트코인 교환을 해서 이거 피자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실제 이 피자데이 때도 많이 가격 변동도 있고 이때 많은 블록체인 쪽에서는 만 비트스 통해서 이제 피자를 대체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피자데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벤트 하는 날입니다. 네, 체인의 분기 부분은 예, 일단 뭐 높이와 이제 전체적인 높이와 깊이가 있는데 예, 이거는 아까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긴 블록 체인이 가장 들어간다. 다음 블록이 먼저 채굴된 것이 살아남게 된다. 가장 긴 블록 선호 정책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두 개의 체인이 분기될 수 있거든요. 분기될 수 있는데 분기가 이제 여러 가지 분기가 됐을 때 가장 긴 블록이 돼서 짧은 블럭에 노를 손해하면 투자 손해라는 어떤 긴 노드가
그러니까 이거 일단 봤는데, 그러니까 6 블럭, 6개 블럭 쓸 때, 6 컨퍼메이션 얘기도 이때 나오는 건데, 일단 긴 블럭에 대한 선호가 있다. 분기가, 노드 같은 높이인데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받으면 길이가 긴 것을 선택한다. 가장 긴 거가 된다는 거죠. 사라진 분기에서 그랬던 기록은 분기됐다. 사라진 블록이 있던 거래 기록은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코인베이스 거래는 아까 채굴 수수료를 채굴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인 거고요. 페이로드 첫 번째 거래가 코인베이스 거래인 거죠. 처음 생기는 거래인 거죠. 이제 거래는 이제 페이로드에 이제 거래가 기록되는 보관을 한 거고요. 자, 아까 몇 번 나왔죠? 100원이 사라지고 새로 낸 70원이 생기고 상대방의 30원이 새로 생긴다. 쪼개진다. 이런 게 디지털 서명과 지급할 주소 표현은 빗대칭 키, 암호기술을 이용한다. 이제 약간 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빗대칭 키는 아까 얘기 나왔고, 아까 반복대로 나왔던 거죠. 디지털 서명,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비밀 메시지. 거래 기록은 아까 UTXO에서 이제 입력값 내 개인 키로 서명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제 과거 출력해서 이제 하는 거고, 출력값 판매자 주소에 생성하는 거다. 그래서 출력값 내 주소로 잔액이 생성되는 거고, 그래서 UTXO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다. 아직 소비되지 않고 내 지갑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그래서 과거 기록이 아까 레퍼런스 된다고 했죠. 이거는 뭐 아까 나왔던 얘기니까 그렇고, 아까 사례 거래가 돼서 이제 거래가 되는 시나리오 부분이고, 이중거래 부분은 이게 서로 이중거래가 됐을 때 이제 같은 코인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 더블 스펜딩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그거를 조식화를 한 겁니다. 규모가 큰 거래는 일정 깊이 이상의 블록체인에 쌓였을 때 승인한 거고요. 이거는 POW라고 해서 계속 이제 거래가 쌓여 있는 것들을 떼서, 근데 이제 51% 공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이제 채굴 50% 이상을 확보하면 조작 가능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10년 동안 넘게 된 거라서 그거를 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아까 100일-BA에게 기록된 거래 1조를 X에게 준다. 근데 이것들을 100일-B에 기록된 거래는 1조로 Y에게 준다. 실제 긴 블록체인에 붙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블록 깊이라는 것은 이제 워낙 이제까지 쌓여있는 해시 파워가 이제 남아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까지 역사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거래가 어려운 점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확률이 매우 낮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블럭이 쌓인 후에 신물을 전달되는 거고요. 100블럭 쌓이는데 1일에 안 걸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6블럭 컨퍼메이션, 6블럭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6블럭이 넘는 분기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채굴 집단에 의해 조작 가능성이 있지만 동기가 있을까?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 이제까지 쌓아놓은 게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 비트코인은 신뢰가 생명이니까 계속 거기를 이제 모티베이션 되는 거죠. 거래 내역 블록 채굴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요. 체인의 분기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고, 갑자기 긴 체인이 나타나면 집중 분석이 될 것이죠. 이거는 채굴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비트코인만 해도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실제 한번 캡처를 받아온 부분이니까, 블록체인 .info 블럭에 보면 이제 채굴에 대한 현황들이 쭉 나와 있고, 비트코인 노드입니다. 나중에 비트 노드 연단을 하면 실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있는 노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노드 내 분포를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 이게 이제 실제 채굴자 이게 비트코인 이게 보시면 엄청나죠. 이게 지금 중국에 지금
이거에 대한 채굴자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하나의 예인데,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요. 채굴하면 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채굴도 하고 난방기처럼 해서도 팔았다고 합니다. 모 나라에 추운 나라에다가 이 채굴도 되면서 난방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팔았던 얘기도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이런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이더리움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스 얘기를 듣는 게 좋아서 제가 연달아 얘기를 할게요. 이더리움 쪽도. 자, 이더리움 쪽은 이거는 워낙 이렇게 비탈릭 부텔린이 이제 만들었던 거는 다 아실 거고, 일단 먼저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뭐 쉬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약간 어렵지만, 왜냐면 이따 바스 얘기를 좀 블록체인 서비스 얘기를 들으셔야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블록체인 보면 아까 이쪽 사용자 환경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직접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크롬에서 돌고 있는 일부 쓰실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어카운트 작성하고 컨택 작성하고 여기서 이제 이력 표시가 사용자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더리움 노드 실행 환경이에요. 이제 블록 아까 전에 얘기했던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더리움 노드는 여기서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먼저 그 바스를 들을 때 좀 더 참조하시라는 거고, 솔리디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작성 언어가 솔리디티가 이제 컴파일돼서 바이트 코드라고 해서 이것들이 여기로 블록체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버추얼 머신과 연계되고, 이것들이 실제 이더리움 노드하고 통신하게 되면서 그 블록체인 노드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쪽 고 이더리움입니다. 게스라고 해서 이제 이거 용어들을 쓸 건데, 일단 환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약간 기술적인 내용을 약간 좀 상위 레벨로 올리는 건데, 뭐 통신 네트워크, 통신 쪽이 있고요. 이쪽 플랫폼이 아까 예서 나왔던 합의, 암호 모듈, 뭐 스마트 계약 모듈, 데이터 이쪽이 기반 계층이 있고, 플랫폼 계층이 있고, 운영 서비스, 그러니까 분산 원천을 하는 거죠. 운영 관리, 외부 시스템 연동, 이렇게 약간 큰 그림으로 보시면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약간 글로벌 트러스트 컴퓨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일단 여기는 공통 계층이 있어요. 보시면 P2P 네트워크라서 아까 전자 설명, 인코딩, 해시하는 부분이 패키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동의 계층, 아까 합의하는 것들에 대해 있었죠. 그래서 합의 엔진, 마이닝, 가스 이더 부분이 있고, 실행하는 거는 EVM이라서 버추얼 머신, 컨트랙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는 아까 블록체인 머클트리, 머클 패처 트리 있는데, 머클트리는 아까 트랜지션 2개씩 묶어서 쭉 올라간다고 하는 거, 그 느낌의 트랜지션이 유도되는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그 기술 내용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먼저 약간 기술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약간 드릴게요. 이거를 캡처를 받은 건데, 진짜 이거는 뭐 사용자 환경에서 아까 지갑 얘기 들으셨죠? 지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그 계정에 있는 지갑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거는 실제 아까 리믹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자한테 시키거나 여러분 직접 개발하기가 아주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 딱 스펙이 정해져 있는데, 그 솔리디티 리믹스라고 하는 그 웹에서 하는 그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스라고 해서 이제 복잡하다간, 이거는 이제 실제 여러분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실제 그 이더리움을 돌리기 위한 하는 게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캡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성으로 보면은 이건 약간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마치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더리움 자체가 아까 분사 원장이니까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프론트엔드죠. 웹 쪽 프론트엔드 단에 대한 것들을 DM, 이쪽이 어플리케이션 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백노드, 백엔드 쪽이 약간 데이터베이스처럼 들어가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약간 프론트엔드 단이라고 보는데, 이게
약간 웹단이라고 보시면 웹3라는 거는 아까 웹3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그런 것 통해서 블록체인에 이렇게 통신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드웨어 구성은 네, 로컬 노드, 뭐 이드럼 노드가 있다는 거 내용을 보시면 되고 아까 온체인, 오프체인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아까 웹3 아까 말씀드린 자바스크립트인데 이더리움에서 노드화하기 위한 연결되는 약간 뭐 자바스크립트는 들어보셨죠? 이게 개발 언어라고 보시면 개발 언어 쪽이 있고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쪽 이더리움에서 도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메인넷 많이 들었죠. 메인넷 실제 메인넷이고 이제 테스팅을 많이 하라는 거죠. 테스팅에서 롭스텐 쪽하고 링비라고 하는 예, 실제 테스트 네트워크 있고 여기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실제 회사나 할 때는 여기 개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충분히 한번 테스팅 해보는 거죠. 이거는 뭐 이더리움은 워낙 그 고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구글에서 만든 언어가 있고요.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일단 먼저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핵심 패키지 약간 공통 계층, 데이터 계층, 동의 계층 이런 약간 데이터 패키지 소스 코드가 묶어져 있어요. 그런 패키지라고 서로 호출되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 소프트웨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는 그 부분들을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고급 개발 과정에 들어가면 이런 거 실제 이런 걸 다 소스 코드에서 봐서 보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고급 개발 과정도 제가 몇 번 강의한 적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를 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이건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용어들만 아까 비트코인에서 봤을 때 어카운트가 있었죠. 어카운트 월렛이 있고 아까 EVM이 뭐랬죠? 버추얼 머신이라고 했죠. 버추얼 머신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니스 블록, 스테이트, 블록체인 검증 방법이 있고 뭐 라이트웨이트 채널이 있고 아까 비트코인은 머클트리 쓰는데 이더리움은 약간 또 비탈릭부터 약간 천재성이나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약간 여기서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라고 하는 약간 다른 기술을 썼어요. 머클 트리는 비트코인 트라이죠.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는 이더리움이 쓴다. 그거까지 마시면 돼요. 아까쯤에 블록 생성과 마이닝 처리하는 게 마이너가 있었고 컨sen서스 동의 엔진 해시하는 게 있고요. 뭐 실행 계층은 뭐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실제 이제 프로토콜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스마트 컨트랙은 아까 들으셨죠. 실제 프로그램 돌리는 것들이 돼 있고 콘솔 하는 부분 이거는 뭐 더커라고 해서 이거는 컨테이너 기술인데요. 실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패키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버추얼 머신 쓰는 것처럼 마치 이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어느 OS 상관없이 돌아가기 위한 이제 퓨전 컨테이너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컨테이너 기술이 도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공통 계층에서는 뭐 P2P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뭐 리모트 프로피셔 콜이거든요. RPC 콜이 있고 네 이거는 뭐 좀 기본 패키지들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아까 약간 거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더리움은 이거는 계정 중심, 어카운트에 대한 어카운트가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싱글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은 거래 중심, 이더리움은 계정 중심의 계정이 어떻게 상태가 변했나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초 상태에서부터 상태 변이 함수가 돼서 입력이 되고 상태 1로 있죠. 출력이 돼서 다시 상태 1의 출력이 다시 상태 2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변했다. 그렇죠.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이니까 어떤 상태가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어플라이 S가 현재 상태에서 어플라이가 되면 S 다시로 변이된 상태 또는 실패되는 거죠. 세이시 블럭이 있고
이 블럭 1, 블럭 2 쭉 되는데 상태가 상태 1, 상태 2, 상태 3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모델이 변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은 그냥 송금하는 것만 썼지만 이더리움 비탈릭 부텔린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원초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를 꼭 송금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데이터로 그래서 글로벌 트러스트 컴퓨터로 되는 역할을 이 안에 이 데이터에 대한 변화 그거가 이제 그 비즈니스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태 변화가 이건 약간 좀 그림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상태가 변한다. 트랜지션 1에서 상태 스테이트 어카운트 스테이트 0에서 스테이트 1으로 리스트 그러니까 이건 영수증이죠. 영수증을 받고 변했다. 스테이트 1로. 그리고 트랜지션 2가 적용이 돼서 리시트 2 영수증 2번이 나오고 어카운트 스테이트 2가 됐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상태 정보가 트랜잭션 실행 결과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 그리고 리스트 영향을 받은 어카운트인데 이후의 약자는 externally own 어카운트예요. 그러니까 어카운트 그러니까 외부의 실제 사용자가 일반적인 어카운트가 갖고 있는 외부에서 소유된 어카운트를 보시면 이거는 C에는 컨트랙 어카운트거든요. 컴퓨터 어드레스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컨트랙과 컨트랙 사이에서 자동으로 주어진 어드레스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가 또 설명드릴 텐데 EOA는 externally own 어카운트나 애드레스고 CA는 컨트랙 어카운트나 컨트랙 어드레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상태는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은 UTX로 그냥 트랜지션에 대한 것만 했었지만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트러스트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 이런 트랜지션에 대한 실행 결과 그리고 이 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어카운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계정이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이니까 전체적인 이런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이렇게 복잡한 상태가 저장되어 있네.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스테이트 트랜지션 시스템들은 UTX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비트코인의 코인 금액과 소유자의 비트코인 주소가 돼서 이제 비트코인 주소가 돼서 이렇게 상태 변환이 이렇게 스테이트에서 이제 트랜지션돼서 변하는 부분이 있고요. 입력과 출력. 입력은 발신자의 UTXO 첨조 정보하고 발신자의 서명. 출력은 새로운 형태의 추가된 UTXO 정보. 아까 배웠던 그 내용들이고요. 비트코인 자체는 아까 영희가 서명한 트랜잭션. 영희가 철수한테 이렇게 보내고 영희가 철수 이렇게 보내는 쪽이 있었죠. 영희가 서명한 트랜잭션이 나와 있는 거고 아웃풋이 11.5BTC가 영희가 철수한테 보내는 거고 영희가 영희한테 보내는 건 0.5BTC네 여기서는. 그래서 인풋이 아웃풋으로 쪼개진다. 비트코인 대비 주요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튜닝 완전성 아까 용어 기억나요? 앨런 튜닝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스크립트 사용해서 거래 증명 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복문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if문만 지원하고 반복문, 루프죠. 반복문을 제거해서 튜닝 완전성이 지원하지 않고요. 이더리움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튜닝 완전 언어를 지원해서 if문뿐 아니라 반복 조건문도 지원을 해서 무한 반복을 써서 어쨌든 이렇게 현실 세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튜닝 완전성. 컴퓨터 공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런 언어가 솔리디티, 서펜트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한 운용성은 비트코인은 전자화폐 서비스만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전자화폐 말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 컨트랙은 블록체인에 실행 가능한 코드 형태를 업로드 되는 거고요. 특정 조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코드가 실행되는 데서 계약이 완성됩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약간 예를 들면 마치 자판기 똑같진 않지만 자판기에 이제 돈을 넣으면 뭐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됐을 때 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되면 얘가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카운트는 어카운트 기본 단위는 이제 아까 어카운트에 대한 두 가지 있었죠. 이렇게 externally own 어카운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소유에 대한 어카운트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직접 프라이빗 키로 관리해서 연관된 코드를 갖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있고 CA가 있죠. 이거는 컨트랙트 코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연관된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후 내부의 코드를 작동시킨 다음 다른 컨트랙을 생성하거나 메시지를 읽거나 내보낸다. 그래서 필요시 내부 전자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CA 컨트랙은 이제 EOA가 이제 작동되는데 나중에 이제 개발 샘플 소스에 보면 이제 CA가 이게 나와요. 나와 그 복사해서 붙여서 그 코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이제 트랜지션에서 이제 externally own 어카운트가 있고요. 이거는 트랜지션을 작성하고 프라이빗 키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컨트랙 어카운트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컨트랙을 발생시킬 수 없고 타 계정에서 externally owned가 얘가 CA가 돼서 CA가 이제 내부 다른 CA를 호출할 수 있는 약간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있다가 그 바스 얘기를 하실 때 좀 약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아까 나오죠. 개인 키를 해시해서 공개 키가 나와요. 그렇죠? 공개 키를 또 해시해서 이런 사원 각선을 들어서 이렇게 좀 주소가 나옵니다. 예. 어카운트 주소는 여기서 뭐 이런 알고리즘 통해서 ECD SA라고 해서 이런 개인 키를 돌려서 이런 함수를 돌리는 거 돌려서 이렇게 퍼블릭 여기 아까쯤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타원형 곡선 전자섬이 나오죠. 엘리스틱 커브 엘리스틱 커브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알고리즘까지 실제 어떤 원리학까지 궁금한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일반 입문에서는 타원형 곡선 이런 알고리즘 썼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키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약간 프라이빗 키 같은 그런 것들이 키스토어라고 하죠. 이제 키스토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갤럭시를 쓰고 있으면 갤럭시 10 이상에는 다 이런 키스토어 파일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키스토어에 대한 부분이고 이더와 가스는 이거는 이더리움의 암호화폐인 거고 이제 뭐 이더 님을 쓰고 있는 이더라는 그 암호화폐 이름이고요. 가스는 트랜지션 처리 이거 가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처리 비용으로 채굴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죠. 운영 토큰 고정 비용이 있고요. 채굴자가 소유하는 서버 리소스거든요. 뭐 CPU, 메모리, 스토리지 비용에 대해서 가스를 얘가 자동으로 계산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가스를 지불해야 얘가 돌아갑니다. 네, 이더는 이렇게 뭐 18승 웨이가 있고요. EVM 대가를 연산 대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가스를 통해서 사용하고 쭉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더의 단위가 있죠. 웨이까지서부터 밸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더 스캔은 이따가 이제 이더 스캔 내용이 비슷한 거 보실 텐데요. 이제 이더 스캔에 이렇게 실제 이더 스캔의 유명한 사이트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실제 이더리움의 이제 그런 트랜지션에 대한 걸 또 스캐닝이죠. 스캐닝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꼭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따가 바스 할 때 뭐 이더 스캔과 유사한 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가스는 일종의 이제 연료 똑같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주유소랑 똑같거든요. 오일 탱크 용량이 있고 이 프라이스가 1리터에 1,500원이면 똑같이 뭐 15만 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스 리미트가 있고 가스 프라이스를 넣어서 얘가 실제 맥스 트랜지션 P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가스 리미트 곱하기 가스 리미트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가 나오겠습니다. 유사합니다. 실제로 얘가 그 충전소와 똑같은 부분을 하고 있어요.
가스 소비가 있고 EVM에 뭐 가스 소비들이 있어서 가스 프라이스는 예,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더 가스 스테이션 점 인포에 가면 실제 가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사하죠? 약간 충전소, 실제 주유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 채굴자 보수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일단 뭐 아까 얼마큼 사용했는지에서 곱해서 가스 프라이스를 하는 거고, 예. 가스 리미트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흐름만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실제 트랜잭션에서 아까 그 비트코인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걸 실제 컨트랙트의 구조가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트랜잭션에 가스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악용이나 도스 공격. 그러니까 얘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어서 도스라고 하죠. 계속 이걸 남들이 실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거꾸로 이게 실제 이제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거죠. 사용자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가 돈을 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아까 이 버추얼 머신에서 가스를 다 쓰면 체인주인 트랜지션이 멈추고 이전 상태로 롤백되고 남은 가스는 반환된다. 이거는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트랜잭션 내용도 일단 아까 처음에 이런 EOA가 있다, externally owned 어카운트가 있고 CA가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메시지 부분이 뭐 아까 리스트 부분, 블록체인 내용, 블록 내용들은 아까 이더리움의 기본 저장 단위가 있는데 아까 뭐 블록 헤더, 엉클 블록 맞습니다. 엉클 블록 상태 정보가 이렇게 있어서 아까 머클 트리는 그냥 트랜지션, 여기서는 약간 좀 뭐 스테이트, 이거는 좀 알려드리면 스테이트 루트, 트랜지션 루트, 리스트 루트가 있다. 이거는 뭐 개발자는 아니시니까 이렇게 좀 딱 봐도 복잡하죠. 이거는 아까 비트코인과 다르게 실제 이렇게 좀 아까 세 가지로 연결돼서 복잡하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서 이게 머클 패트시아 트리에서 전환된다. 그러니까 약간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좀 내부 구조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과 이제 어카운트 정보가 이렇게 이건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비트코인 헤더랑 약간 유사한데 블록 헤더에는 뭐 부모 블록 헤더, 엉크 블록 헤더, 이더 지급받은 어카운트 주소, 마이너, 트랜잭션, 머클 패치사, 루트 노드, 이게 약간 헤더 내용이 약간 좀 다르다, 그 내용을 한 거고요. 이거를 쭉 설명하기보다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끊고요.